이스터 섬에 가서 유적지, 석상, 거석벽들을 보면 그것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는 이스터 섬의 유명한 석상들이 그저 머리 모양일 뿐이며 아마도 원래 건축자들의 형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석상들은 기존 고고학자들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속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슴까지 땅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기념물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누구나 이스터 섬의 석상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힌 고대 기념물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석상들 중 윗부분 3분의 1만 보아왔습니다. 그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진이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오해가 숨겨져 있었다면요. 그 유명한 석상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그것은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초기 탐험가부터 현대의 관광객까지 모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석상들, 그것은 이스터 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무리의 고고학자들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2010년 고고학자 조앤 반 틸버그가 이끄는 이스터섬 석상 프로젝트라는 헌신적인 팀으로 이어집니다. 이 물건들은 아주 쉽게 부서집니다. 매우 깨지기 쉬워서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의 모든 조각상의 원천인 라노라쿠 화산 찰석장, 즉 모태 광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장과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모아이스 석상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데 어떤 것은 완성되었고 어떤 것은 아직 바위에서 조각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연구팀은 찰석장 바깥쪽 경사면에 어깨까지 묻혀있는 2개의 거대한 모아이 석상에 주목했다. 바로 이 석상들이었다. 이 석상들은 현대적이고 세심한 과학적 방법으로 완전히 발굴될 최초의 모아이 석상이 될 예정이었다. 흙 한 알, 돌멩이 하나, 유물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록하고 분석할 계획이었다. 이전에는 결코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중장비를 동원해 성급하게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한 번에 걷어내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었죠. 팀이 한 치씩 파고들면서 놀라운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목 부분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몸통이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났다. 그 다음 몸통이 나타났다. 그리고 섬세한 손과 길쭉한 손가락이 돌의 양각으로 새겨진 팔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단순한 머리가 아니었다. 목까지 땅에 묻힌 완전한 전신 조각상이었다. 상징적인 머리는 수백 년 동안 땅속에 파묻힌 거대한 조각상의 윗부분에 불과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가 완전히 오해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시신 자체에서 발견된 것들은 더욱 놀라웠다. 흙 속에 묻혀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받았던 이 거상들의 뒷면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돌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작자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들이 새겨진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흔하고 아름다운 문양은 초승달 모양이었는데 이는 최초의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 이 외딴 섬에 도착하기 위해 사용했던 카누를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모든 거상의 뒷면에 새겨진 서명이자 이야기였으며 그들의 놀라운 여정과 조상에 대한 영원한 헌사였습니다. 이 조상들은 2000m가 넘는 태평양을 항해하여 이 섬에 도달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항해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 한 번의 발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아이 석상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던 숨겨진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석상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될 것이었습니다. 흙, 돌, 그리고 사람들. 모아이 석상의 온전한 모습을 발굴한 것은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은 석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아이 석상과 이스터 섬의 운반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주변에서 찾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발굴 작업은 단순히 석상에 몸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거인들이 살았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발굴팀은 2개의 석상을 조심스럽게 발굴하면서 돌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상세한 도면을 그리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3D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발견된 모든 암석 조각과 도구를 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지 역사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이 어떻게 풍화되고 환경이 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미래 세대를 위해 이 고대 유적들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라파누이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노 라라쿠차의 석장을 탐사하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거대한 석조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영성,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복합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쯤 조각된 거대한 석상들과 석기 도구들 사이에서 농업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의 석장에서는 단단한 돌을 조각하면서 미세한 암석가루라는 부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이 먼지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먼지가 토양 비옥도를 높여 고구마나 토란 같은 작물이 차해석장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터 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생태계 붕괴, 즉 사람들이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혼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견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사회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각 없이 석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산업을 생존에 통합했습니다. 차해석장은 신성한 산업 중심지이자 농업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붕괴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터섬 석상 프로젝트는 단순히 외부 팀이 들어와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전문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 현지 라파누이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모아이 석상을 만든 조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용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멘토링을 받고 고고학 기술을 훈련받으며 발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깊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발굴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바로 그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과 공동체의 이러한 연결은 프로젝트에 진정한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모아이 석상의 비밀이 그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 즉
부족의 수호자들에게 되돌려지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이스터섬 해안에 있는 유명한 모아이 석상 앞에 서면 조각된 거대한 머리와 몸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들을 모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등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태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방문객이나 침략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돌루는 안쪽을 응시하며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의도된 바였습니다. 이 해안 거석들은 모두 AU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 플랫폼 위에 세워졌습니다. AU는 신성한 무대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들은 단순한 받침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공동체의 정신적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모아이의 석상들은 영원한 수호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 또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라파누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단순히 무작위로 세워진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모아이 석상은 신격화된 조상, 강력한 족장, 존경받는 지도자 또는 시조 가문의 구성원을 상징했습니다. 폴리네시아 세계에서 사람의 힘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나라고 알려진 이 영적인 에너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이 마나를 모아이 석상 안에 담아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석상들은 살아있는 영적인 힘의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드넓은 바다를 등지고 마을을 향해 얼굴을 돌리게 하여 조상들을 오후에 안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수호자들을 영원히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조상들은 돌에 새겨져 영원히 자손들과 손자 손녀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가득했습니다. 축복과 보호, 그리고 연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역할은 영적인 의미에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모아이 석상들은 공동체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섬에서 귀중한 식수원을 지켰고 정원과 농경지를 보살펴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마을을 직접 내려다보며 질서와 정신적 안녕을 유지했습니다. 아후 통가리키에는 15개의 모아이 석상이 계단식 농경지와 식수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생존 자원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조상들의 자애롭고 자애로운 시선 아래 삶을 영위하고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자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잇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AU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이었으며 종종 내부에 매장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U는 강력하고 다층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무덤이자 모아이 석상으로 형상화된 조상신을 위한 무대였으며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례 장소였습니다. 아후아키비의 모아이 석상과 그 위에 세워진 모아이 석상의 크기와 웅장함은 한 가문의 지위와 권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더 크고 정교한 아후아키비의 모아이 석상은 그 가문의 힘과 중요성을 만천에 드러냈습니다. 아후아키비의 천상의 파수꾼들, 이제 모든 규칙을 이해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터섬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사합니다. 거대한 7조각으로 이루어진 돌덩이, 바로 아우아키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상들의 얼굴은 이스터섬 사람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7개의 석상은 유명한 반역자, 즉 규칙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섬에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해안가 모아이 석상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바다를 등지고 서 있다는 규칙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아시우 아키비는 해안에서 약 2.4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아이 석상들이 안쪽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석상들은 받침대 위에 서서 해안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드넓고 텅 빈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 너무나 기이하고 다른 작품들과 너무나 달라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 7거인은 모든 규칙을 깨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단순히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돌 조각상들입니다. 조각상들이 서 있는 받침대는 완벽한 천문학적 정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7거인은 남방후 춘분 때 해가 지는 지평선의 정확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는 가을 추분 때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단순히 뛰어난 조각가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천문학자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돌로 천문대를 건설하여 오늘날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절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설입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전설적인 초대왕 호마투아는 백성을 이끌고 이 섬으로 왔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7명의 젊은 탐험가를 정찰병으로 앞세워 새로운 고향을 찾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7개의 모이는 바로 그 용감한 7 정찰병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스터 섬에 있는 거의 900개의 모이 중 내륙에 위치하여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이 7개뿐입니다. 바다를 향한 그들의 독특한 시선은 이 전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바다 건너 신화 속 고향인 해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도착을 기다리거나 떠나온 고향을 추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석상들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위대한 항해를 기리는 영구적인 기념물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하늘의 파수꾼들은 섬의 다른 모아이 석상들처럼 쓰러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에 미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멜롤로이가 그의 칠레 동료 곤살로 피게로아와 함께 유물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작업이었다. 그들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7개의 조각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 묵묵히 지켜보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꽃이었습니다. 후 아키비 복원 사업은 이스터 섬에서 진행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라파누이 사람들 자신에게 쓰러진 거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부흥과 새로운 자긍심,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복원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이 7명의 반란자는 단순한 천문학적 표식이나 전설적인 정찰병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상징이며 최초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놀라운 유산과 다시 연결되도록 영감을 준 존재입니다. 진홍빛 왕관, 모아이 석상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지만 가장 훌륭한 석상들에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쓰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섬 곳곳에 종종 석상들과 떨어져 있는 거대한 원통형 돌들이 있는데 그 색깔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카입니다. 이 거대한 머리 장식에 얽힌 이야기는 모아이의 신비에 극적인 마지막 장을 더합니다. 이 푸카는 단순한 큰 돌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각각의 푸카는 붉은 스코리아라고 알려진 매우 특정한 종류의 화산석으로 조각된 거대한 원통형 석상입니다. 이 재료는 모아이 석상 몸체에 사용된 단단한 돌보다 훨씬 가볍지만 가볍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푸카 하나의 무게는 5톤에서 12톤에 달했으며 가장 큰 것은
10톤을 넘었습니다. 이 북한은 주요 모아이 석상 유적지에서 채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돌들은 푸나파오라는 특별한 채석장에서 나왔는데 이곳은 독특한 붉은색 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특별한 채석장과 독특한 재료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북한은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섬에 있는 거의 1000개의 모아이 석상 중 약 100개만이 푸카를 씌워줬습니다. 모아이 석상에 이 붉은 왕관을 씌우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석상의 만화, 즉 영적인 에너지를 증폭시켜 이 조상이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이며 그들의 일족이 사회적 지위의 최상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푸카를 쓴 모아이 석상은 비할 데 없는 위엄과 신성한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놀라운 공학적 수수께끼를 만들어냅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미 9m가 넘는 거대한 석상의 머리에 10톤에 달하는 돌모자를 씌웠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놀라운 독창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건축가들이 밧줄, 지렛대, 롤러 등을 이용해 이미 세워진 모아이 석상 앞쪽에 거대한 흙과 돌로 된 경사로를 만들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푸카오를 이 경사로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옮겼을 것입니다. 어떤 이론에서는 푸카오를 좌우로 흔들면서 경사로를 따라 걸어 올라갔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모아이 석상 위에 이 거대한 무게를 균형 있게 올려놓는 마지막 순간은 극도의 긴장감과 엄청난 승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위험은 엄청났지만 그 보상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극단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여러 정황을 보면 신성한 헤어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라파누이 문화에서 고위층 남성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 정수리에 묶었습니다. 또한 안료와 가루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거대하고 영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조상이 의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위와 영적인 힘은 돌에 새겨져 확고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깃털 장식 머리띠를 상징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수리에 얹은 머리 장식과의 연관성이 가장 설득력 있다. 북한은 강력한 조상을 신성한 왕으로 변모시킨 마지막 강렬한 붉은색 장식이었다. 돌을 다루는 장인들의 솜씨였다.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지만 사용된 도구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라파누이의 장인들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도구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토키라는 무거운 손잡이 곡괭이였는데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화산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가들은 팀을 이루어 이 토키를 휘두르며 채석장의 화산암 절벽을 두들겼습니다. 모아이의 기본 형태를 안반에 직접 조각했습니다. 먼저 얼굴과 팔이 있는 앞면을 만들고 그 다음 몸통 부분을 천천히 깎아내어 산에서 분리했습니다. 끊임없는 두드림과 다듬기의 과정이었으며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석상이 완성되면 채석장 경사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옮겨져 섬을 가로지르는 운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마석과 부석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모아이의 최종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이 작업은 결코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아이 석상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기술,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석기 도구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석상 역시 결국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크기는 웅장했지만 아직 생명력은 불어넣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이자 가장 신성한 행위는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이었다. 이 변화는 눈을 통해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이는 그저 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흰 산호로 조각된 완전한 눈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눈동자는 붉은 스코리아 또는 흑요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발견은 믿기 힘든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모아의 석상의 텅 빈 눈구멍은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눈을 박는 행위는 심오한 의식이었습니다. 눈이 없으면 석상은 눈이 멀어 무력해집니다. 눈이 있어야 조상은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 조상의 영적인 에너지인 마나가 돌에 스며들었습니다. 모아이는 더 이상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산자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라파누이의 붉은 흙. 오랫동안 이스터 섬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경고로 전해져 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버렸고 사회는 혼돈과 전쟁으로 무너졌으며 문화는 붕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생태계 파괴라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 이루어진 한 발견은 이 이야기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에서 발견한 것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흥미로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발견된 것은 거대한 조각상이 아니라 땅속에 파묻힌 수백 개의 작고 소박한 구덩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매우 특정한 물질, 즉 황토라고 알려진 진한 붉은색 가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토는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예술, 의식, 상징에 사용되는 생생한 안료입니다. 황토를 발견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게 된 것은 라파누이 사람들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붉은 흙을 파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토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고 의도적인 화학 작용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발견된 증거는 정밀한 다단계 과정을 보여줍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철분이 풍부한 흙을 층층이 쌓은 구덩이에서 의도적으로 태웠습니다. 그들은 식물성 연료와 변형시키고자 하는 토양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통제된 불길은 토양을 가열하여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고 훨씬 더 밝고 선명한 붉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색상을 얻기 위한 산업 규모의 체계적인 생산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덩이의 엄청난 수는 이 귀중한 안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붕괴설 전체가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이 구덩이들이 언제 사용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연구진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유물의 연대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이 황토 생산이 사회 붕괴 시기 이후 적어도 2차례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대중화한 사회 붕괴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라파누이족은 삼림벌채 이후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력, 지식, 그리고 공동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화적 관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나무들이 사라진 후에도 라파누이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조직적인 문화적 관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붉은색은 라파누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아마도 신성함과 권위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황토는 중요한 의식에서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신성한 물건을 채색하거나 심지어는 의식용 의복을 만드는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섬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적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대한 조각상을 만드는 데서 벗어나 다른 심오한 방식으로 문화적, 정신적 삶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통, 공동체,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랑고랑고 문자. 이스터 섬에 숨겨진 모든 것이
땅속에 묻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집에서 발견된 나무판에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몇 개의 오래된 나무판에 새겨진 랑고랑고 문자의 수수께끼입니다. 랑고랑고는 새, 물고기, 식물, 기하, 학적, 도형 등을 새긴 복잡한 상형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문자 언어이며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해독할 수 없습니다. 상형 문자 자체는 아름답고 복잡하여 이미 완성된 문자 체계였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상징들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랑가랑고에는 로제타석 같은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알려진 언어로 된 유사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와 고고학자들은 100년이 넘도록 해독을 시도해왔지만 이 문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해독되지 않은 언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점토판에 신성한 찬송가, 족장들의 족보 또는 섬의 장대한 항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해독 열쇠가 없으니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 지식이 매우 짧고 파괴적인 시기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 이후 1860년대에 발생한 질병과 노예 약탈로 섬의 현명한 장로들과 사제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는데 바로 그들이 그 문자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864년 최초의 선교사가 석판의 존재를 발견했을 무렵에는 이미 그 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파누이족은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후대에 전수하기도 전에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침묵 속에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이 문자들은 문화적 재앙을 애틋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문자들은 이스터 섬의 마지막 숨겨진 이야기, 과거의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문자를 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듣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암호가 해독되어 섬의 마지막 위대한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